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밤, 나는 또다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 위 3개의 자리 중 2개가 비어 있었다. 하나는 출장 중인 남편 상훈의 자리, 다른 하나는 친구네서 자기로 한 딸 지우의 자리. 남편의 자리는 이제 한 달에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해외 영업 팀장으로 승진한 지 2년. 그의 출장은 점점 더 잦아지고 길어졌다. 중국 쪽 거래처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상훈의 설명은 늘 그랬다. 간결하고 논리적이었지만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빈틈이 있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는 아이들의 작은 거짓말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세심한 관찰력을 가졌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내 남편의 미세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불과 6개월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과거 출장 중에도 매일 영상통화를 하던 그가 회의가 많아서라는 이유로 연락 빈도를 줄였다. 귀국 후에는 피곤하다며 짐을 풀지 않은 캐리어를 현관에 며칠씩 방치했고 이전보다 샤워 시간이 길어졌다.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쥐고 다녔으며 한밤중에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자주 목격했다. 상훈 씨, 누구랑 그렇게 늦게까지 연락해? 물어보면 늘 같은 대답이었다. 거래처야. 시차가 있어서.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했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 영업팀장에게 심야 연락은 당연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묘하게 경직되는 어깨, 화면을 급히 끄는 손짓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작은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 12살 딸 지우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명랑했던 아이가 점점 조용해졌고 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가족 그림에서 아빠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졌다.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지우가 요즘 수업 중에 자주 딴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단순한 바쁜 시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늘 서로를 믿어왔다. 상훈이 승진을 위해 밤샘 업무를 할 때도 내가 학부모 상담으로 집에 늦게 들어갈 때도 우리의 신뢰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처음 느낀 의심이 나를 더 괴롭혔다. 내가 남편을 의심한다는 죄책감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상훈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귀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내 불안은 커졌다. 전에는 남편의 귀국을 손꼽아 기다리던 나였지만 이제는 그가 가져올 불편한 기운이 두려웠다.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상훈은 분명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함께하는 시간 내내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있는 듯했고 지우와의 대화도 의무적으로만 이어갔다. 상훈의 캐리어에서 흘러나온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던 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내가 15년간 지켜온 우리 부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대신 나는 그의 출장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다. 상하이, 광저우, 선전, 매번 같은 도시들이 반복되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들의 중국 지사 위치를 찾아보았지만 상훈이 말한 도시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10월의 마지막 주말, 지우는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고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밀린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다가 문득 베란다에 두고 온 화분이 생각났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을 옮기는데 옆집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런 남편이라면 확실히 의심해봐야겠네. 출장 간다고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는 남자들 많다더라. 맞아. 내 사촌 언니도 비슷한 경우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에 현지처가 있었대. 의도치 않게 들은 이웃들의 대화가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상훈의 회사 동료 중 한 명, 내가 몇 번 만난 적 있는 김 과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상훈의 근황을 물었다. 아, 팀장님요? 중국 신규 사업장 세섭하느라 정신없으시죠? 곧 끝나면 좀 여유 생기실 거예요.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결정적인 한마디가 내 귀에 꽂혔다. 그나저나 팀장님이 이번에 항저우로 또 가셨다고 하던데 거기 날씨는 어떤가요? 항저우, 상훈이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도시였다. 무심코 좋았어요 라고 대답한 후 나는 인터넷 검색창에 항저우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아름다운 서우시호의 풍경과 함께 그곳이 중국의 주요 디자인, 산업 중심지라는 정보가 눈에 들어왔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상훈의 출장이 단순한 업무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창문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불빛을 남기며 지나갔다. 남편이 탔던 또 곧 탈 비행기. 과연 그 비행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곳에서 상훈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12살 딸 지우였다. 엄마로서 나는 이 의심의 결과가 어떻든 지우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의심은 작은 균열처럼 시작되어 점점 깊어졌다. 항저우라는 낯선 도시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숙제를 검토하다 문득 시선이 흐려지고 수업 중에도 상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6학년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여학생이 물었다. 그제야 내가 5분 넘게 칠판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 앞에서 흔들리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결국 그날 급하게 동료 교사에게 남은 수업을 부탁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은 더욱 고요했다. 지우는 방과 후 영어학원에 있을 시간. 거실 한켠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웃음이 진짜였는지 지금 내 불안이 과장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상훈의 서재로 향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한 번도 그의 개인 공간을 함부로 뒤진 적이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신뢰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신뢰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서재 책상 위에는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잠겨있지 않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열쇠. 분명 우리 집 열쇠는 아니었다. 그 옆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서류 몇 장과 사진이 들어있었다. 첫 장은 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 같았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 사이로 항저우라는 단어와 상훈의 서명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로 여러 장의 사진들.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사진은 상훈이 낯선 아파트 앞에서 찍은 셀카였다. 두 번째 사진에는 30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있었다. 동양적인 얼굴에 세련된 패션 감각이 돋보이는 여성이었다. 상훈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 사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그 여성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사진을 뒤집자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씨가 보였다. 린다와 준호, 3살 생일. 숨이 막혔다. 린다, 준호, 3살. 숫자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상훈의 출장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은 약 4년 전부터였다. 승진을 핑계로 해외 체류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모든 것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나는 온라인 뱅킹에 접속했다. 우리 부부의 공동 계좌는 늘 투명하게 관리되었지만 상훈의 개인 계좌는 확인한 적이 없었다. 우연히 알게 된 그의 계좌번호와 생년월일로 조회해보니 정기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해외로 송금된 내역이 보였다. 수취인은 린 첸이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다. 남편은 중국 항저우에서 린다라는 여성과 준호라는 아이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의 잦은 출장, 연락 두절, 귀국 후의 냉랭함, 모든 것이 이제 설명되었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보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얼어붙은 듯한 표정의 내가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침실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울음소리가 지우에게 들릴까봐 입을 틀어막으며 15년의 결혼 생활, 함께한 추억들, 서로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사랑한 남자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그에게 전부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일상을 꾸며야 했다. 지우를 깨워 아침을 먹이고 등교를 시키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상훈과 린다, 그리고 준호라는 이름의 아이로 가득했다. 그 아이가 지우의 이복 동생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점심시간, 동료 교사 미영이 내 상태를 눈치챘다. 하은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겼을 텐데 그날만큼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미영아, 상훈이가 중국에서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영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레 물었다. 확실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나는 발견한 증거들을 차분히 설명했다. 이야기를 마치자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중국에 가봐.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잠시 생각해보니 그것만이 확실한 방법이었다. 다음 주는 초등학교 재량유업일로 사흘간 쉬는 날이었다. 상우는 또다시 중국 출장을 예정하고 있었다. 지우는 친할머니 댁에 보낼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항저우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상훈의 출발 하루 뒤에 떠나는 일정이었다.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차를 렌트하는 예약까지 마쳤다.
아무도 모르게 그가 떠난 뒤 나도 그의 뒤를 쫓아갈 것이다. 지우가 숙제를 하는 동안 나는 상훈의 서재에서 가져온 사진 속 아파트를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항저우 시내의 고급 외국인 거주 단지였다. 중국어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구글 번역 앱을 사용하여 주소를 알아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날 밤 상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출장 일정을 알려주는 평범한 통화였다. 이제 그의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렸다. 지우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상훈은 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야, 아빠 이번에 좀 오래 있다 올 거야. 돌아오면 예쁜 선물 사올게.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네, 아빠라고 대답했지만 그 모습이 가슴 아팠다. 우리의 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른 아이에게도 아빠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를 끊고 지우를 재운 후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상훈은 떠날 것이고 모레면 나도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진실을 마주하러. 그 순간 온전히 내 감정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공허함이었다. 하지만 이 공허함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지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녀를 지켜낼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은 늘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곳이었다.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 가족 휴가를 위해 함께 손잡고 걸었던 곳. 하지만 오늘의 공항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가슴 속 두려움을 안고 홀로 탑승구를 향해 걸었다. 지우는 이미 어제 시부모님 댁으로 보냈다. 학교 교사 연수가 있어서 3일간 집을 비운다는 거짓말을 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참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진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서서히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정말 중국까지 가서 남편의 이중생활을 확인하려는 건지 현실감이 없었다. 하지만 가방 속에 넣어둔 그 사진들과 주소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3시간 후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처음 밟는 중국 땅. 낯선 언어와 표지판들 사이에서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전에 준비한 중국어 번역 앱의 도움으로 간신히 렌터카 업체를 찾았다. 전날 밤 새벽까지 중국 운전 방법과 교통 규칙을 검색해봤지만 막상 운전대를 잡으니 손이 떨렸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달리며 내비게이션에 상훈의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다. 도착까지 약 40분 소요됩니다.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렸다. 창밖으로 흐르는 항저우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서울시호의 고풍스러운 정취와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도시. 다른 상황이었다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바랐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만약 모든 것이 오해라면 사진 속 아이는 동료의 아이일 수도 있고 린다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준호라는 이름과 정기적인 송금 내역은 그런 가능성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도착한 곳은 강변을 따라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곳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다. 보안이 삼엄해 보여서 차를 멀리 세우고 단지 입구를 한참 지켜보았다. 마치 스파이처럼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2시간이 지났을까. 단지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를 두른 상훈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잠시 후 그가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를 따라 들어갔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디스플레이에 12층이 표시되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진 후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4개의 문이 있었다.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었다. 일단 건물 밖으로 나와 아파트를 한참 올려다보았다. 12층 높이의 창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문득 한 발코니에서 움직이는 인형이 보였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상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속에서 본 여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했다. 얼굴까지는 분간할 수 없었지만 상훈의 익숙한 제스처만으로도 그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용기를 내어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직접 초인종을 눌러볼 생각이었다. 12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었다. 바로 그때 한 문이 열리고 모자를 쓴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다. 아빠, 빨리 와. 한국어였다. 맑고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 몇 초 후 상훈이 문가에 나타났다. 준호야, 뛰지 마. 위험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 눈앞에서 남편이 낯선 아이를 준호라고 부르고 있었다.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고
계단으로 도망치듯 내려갔다. 차까지 달려가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후 휴대폰을 꺼내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 사실이야. 상훈이는 여기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어. 보내는 순간 문자가 실수로 지우의 담임교사에게도 전송되었다. 허둥지둥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읽음 표시가 떠 있었다. 실수가 겹치는 날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기계적으로 운전했고 호텔 방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해야 했지만 그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었다. 호텔 로비 컴퓨터를 빌려 이메일을 작성했다. 사진 증거와 주소,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을 첨부했다. 받는 사람은 상훈의 회사 인사팀, 그리고 내 변호사.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제 나는 이혼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상훈과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사진 속에서만 봤던 그 아이를 실제로 마주한 충격이 너무 컸다. 얼굴도 웃는 모습도 지우와 닮아 있었다. 이복남매, 서로의 존재도 모르는 두 아이. 새벽녘,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상훈이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냉정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 잘 지내? 출장은 어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응. 연수가 생각보다 좋네. 많이 배우고 있어. 지우는 할머니 댁에 잘 있고? 응, 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웬 전화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가 무언가 눈치챈 것일까? 아니면 진실을 고백할 준비를 하는 것일까? 그냥 문득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거짓말쟁이. 아마도 내 문자가 지우 담임에게 실수로 전송된 것을 알게 된 것 같았다. 상우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있었으니까. 그래? 나는 내가 그렇게 바쁘다더니 시간이 나는구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아마 그도 느꼈을 것이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여보, 무슨 일 있어? 없어. 그냥 피곤해서. 내일 통화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항저우의 밤하늘은 서울과 다르지 않았다.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내 안의 혼란은 사라지고 차분한 결단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뿐.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았다. 문득 상훈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28살, 친구의 소개로 만났을 때 그의 진중함과 다정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던 나. 그때는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항저우를 바라보았다. 이곳에 내 남편의 또 다른 삶이 있다. 그리고 그 삶은 이제 끝나야만 한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지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내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현관문을 열자 적막한 집안이 나를 맞았다. 지우는 아직 시부모님 댁에 있었고 상우는 중국에. 텅 빈 집을 돌아보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이제는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다. 거짓된 웃음, 거짓된 행복, 거짓된 가정.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지우를 위해서라도. 다음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태희는 내 상황을 차분히 들어준 후 명확한 조언을 해주었다. 유 선생님, 남편의 이중혼인과 혼외 자녀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귀하는 법적으로 충분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를 더 확보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오후 상훈의 회사 동료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내 이메일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상훈의 이중생활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상훈이 항저우 지사 설립을 담당하면서 현지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항저우 지사 디자인팀에 린다 최라는 한국계 디자이너가 있긴 합니다. 팀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했다고 들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상훈은 회사 프로젝트를 핑계로 린다와의 관계를 이어왔던 것이다. 린다가 디자이너라는 사실도 이제야 명확해졌다. 시부모님 댁에서 지우를 데려와야 했다. 운전하는 내내 지우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까? 아니면 아직은 보호해야 할까? 12살 아이에게 아버지의 배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부모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시어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손녀 잘 지냈어? 라고 물으셨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슬픔이 밀려왔다. 그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곧 그분들의 아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차 안에서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가끔 나를 흘끔거리는 눈빛이 느껴졌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일까? 엄마, 괜찮아? 예민한 아이였다. 늘 내 감정을 잘 읽어내는 지우. 나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의 짐을 방에 풀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과자를 내놓았다. 텔레비전을 켜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고 다시 한번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창훈이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을 확인했다. 오늘 밤이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미영이었다. 준비됐어. 오늘 모두 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이미 집으로 오고 있었다. 내가 요청한 대로 창훈이 돌아오는 날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한 계획.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손이 떨렸다. 평소 같으면 즐겁게 요리하던 시간이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가끔 주방에 들어와 도와주려 했지만 나는 괜찮다며 그녀를 내보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식탁을 차리고 꽃병에 꽃을 꽂았다. 마치 특별한 파티를 준비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날이었다. 15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날. 7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먼저 온 것은 내 오빠 부부였다.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과 분노가 읽혔다.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 곧이어 미영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상훈의 누나 가족이 도착했다. 상훈의 누나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 듯했다. 그저 오랜만에 가족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상훈이는 언제 오니? 출장 잘 다녀왔대. 상훈의 누나가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곧 올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지우는 어른들이 갑자기 모여든 상황이 의아한 듯했지만 사촌들과 놀기 시작하며 금방 적응했다. 아이들은 지우의 방으로 올라가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어른들만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9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상훈이었다. 그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출장은 어땠어? 항저우 날씨는 좋았어? 상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린다와 준호는 잘 있더라.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상훈의 누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은아, 무슨 소리야? 대신 내 오빠가 노트북을 열며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진들, 아파트 계약서, 송금 내역, 항저우에서 찍은 최근 사진까지. 상훈의 누나는 충격에 휩싸인 채 동생을 바라보았다. 상훈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상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설명할 수 있어. 다 이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15년 동안 들어온 거짓말은 충분했다. 내가 중국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낳고 이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 고개를 돌렸다. 계단에 지우가 서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마도 우리의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우에게 이런 식으로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다.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는데 나는 재빨리 지우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지우야. 상훈도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내 오빠가 그를 막아섰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내가 할 말은 변호사를 통해 해. 지우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이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갑자기 지우가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향해 물었다. 아빠, 우리 다 무시당한 거예요? 12살 아이의 질문치고는 너무나 어른스러웠다. 그 말에 상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내 손을 꼭 잡고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나도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지우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나도 함께 울었다. 우리는 긴 시간 그렇게 함께 울었다. 아래층에서는 가족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특히 상훈의 누나의 울부짖음이 가장 컸다. 이윽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미영이 살며시 방문을 열었다. 하은아, 상훈이 갔어. 누나가 그를 데리고 나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이미 지쳐 잠이 든 상태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내 집에 남아 나와 지우를 지켜주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나는 밤새 지우의 곁을 지켰다. 이제 우리 앞에는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밤만큼은 폭풍의 중심에서 잠시 벗어나 딸과 함께 숨을 고르고 싶었다. 봄이 오기 시작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았다. 폭풍 같았던 시간, 법정 싸움과 감정의 롤러코스터, 그리고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새로운 일상.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상우는 처음에 모든 것을 부인했다. 자신은 단지 중국 지사 설립 과정에서 현지 직원과 가까워진 것뿐이라며 준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가 확보한 DNA 검사 결과는 그의 거짓말을 명백히 증명했다. 항저우에서 가져온 준호의 머리카락 한 올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법정에서 상훈의 모습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경력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남자, 두 가정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비겁한 사람으로 보였다. 법원은 결국 이혼과 함께 내게 전적인 양육권을 주었고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판결했다. 상훈의 회사에서도 그를 해고했다. 해외 지사에서의 공금 유용 혐의까지 더해져 그의 사회적 지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한때 성공한 글로벌 기업의 팀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이 되었다. 어느 회사도 그의 과거 행적을 알고 나면 고용을 꺼렸다. 린다와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상훈이 한국에서의 위치를 잃자 그녀도 등을 돌렸다고 들었다. 준호의 양육권을 놓고 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린다는 준호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다. 상훈에게는 면접 교섭권만 남았다. 지우는 처음 몇 달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학교 성적이 떨어졌고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었다.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아이 심리 상담사는 지우가 심한 배신감과 자존감 하락을 겪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의 두 얼굴을 목격한 아이는 신뢰의 개념 자체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나랑 준호 중에 누굴 더 좋아했을까? 어느 날 밤, 지우가 문득 그런 질문을 했다. 아이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지우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내 아빠는 너를 사랑해. 다만 어른들의 문제가 복잡한 거야. 말을 고르기가 어려웠다. 아직 어린 지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매일 밤 고민했다. 상담사는 진실을 연령에 맞게 설명하되 아이가 스스로를 탓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가족 치료 세션에서 상훈과 지우가 처음 만났을 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훈은 어색하게 딸에게 다가갔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한동안 아버지를 만나길 거부했다. 자신의 속도로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더 작지만 햇빛이 잘 드는 아늑한 공간. 벽에 걸었던 가족 사진들 대신 이제는 지우와 나,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로 채워졌다. 점점 우리 둘만의 기억들로 집을 채워나갔다. 나는 학교에서 일을 계속했다. 동료 교사들은 내 상황을 알고 많은 배려와 지지를 보내주었다. 특히 미영은 방과 후에 지우를 돌봐주기도 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가끔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이혼 후 첫 생일, 처음으로 혼자 맞는 결혼기념일, 명절, 모든 처음은 어색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 갔다. 이제는 한부모 가정이라는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지우였다. 처음에는 움츠러들었던 아이가 차츰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심리 상담과 함께 새로 시작한 미술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 캔버스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지우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어느 날 지우의 미술 선생님이 내게 보여준 그림이 있었다. 캔버스에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엄마와 딸,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그 뒤로는 무지개가 떠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지우의 방과 후 발표회에서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던 날 상훈도 자리에 있었다. 처음으로 지우가 아버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물론 여전히 어색했지만 적어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작은 시작이었다.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그분들도 큰 충격을 받았지만 손주인 지우를 위해 연락을 이어갔다. 가끔 주말에 지우를 데려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아이에게는 조부모의 사랑도 필요했으니까. 법적 공방이 모두 끝난 어느 날 상훈이 찾아왔다. 6개월 만의 만남이었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주름이 늘고 머리는 희끗해져 있었다. 하은아, 미안해. 단 한마디였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뒤늦은 후회였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필요한 건 나의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와의 화해일 거예요.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그에게 분노도 미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생활은 새로운 궤도에 올랐다. 지우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밝고 활달한 모습을 되찾았다. 나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 요가를 시작했고 동료 교사들과 독서 모임도 하고 있다. 주말에는 지우와 함께 자전거를 타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행복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항저우에서 돌아온 그날,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보았던 구름 너머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파편 위에 새로운 삶을 건설해가고 있었다. 가끔은 여전히 힘든 날도 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지우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다. 진정한 가족이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거창한 약속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진실로 마주할 수 있는 관계.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봄바람에 휘날리는 꽃잎들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흩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도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숨겨진 비행편이 드러낸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진실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오늘도 나는 지우의 방문을 노크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비행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적지가 분명하다. 진실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목적지를.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